홍문의 잔치. 이튿날 아침 유방은 100여 명의 호위병과 함께 홍문으로 항우를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그는 사죄부터 한 다음 항왕과 저는 다 같이 진나라를 토벌하는 일에 협력하여 항왕께서는 황하의 북쪽을, 저는 남쪽을 공략하면서 싸워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제가 먼저 관중에 당도하여 진을 격파하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항왕을 뵙게 되니 이 기쁨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항왕과 저 사이에 틈이 생기려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고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나섰다. 항우도 기분이 좋아져서 말하였다. 그것은 귀공의 부하인 조무상이라는 자의 소행이었소. 그런 소리만 들려오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귀공을 의심했겠소. 항우는 유방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 항우와 항백이 동쪽을 바라보며 상좌에 앉고 범증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았다. 유방은 말석에 앉았고 장량이 그 옆에 배석하고 있었다.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범증은 항우에게 눈짓하며 허리에 찬 옥륜을 쳐들어 죽이라고 신호했다. 이 신호는 3번이나 되풀이 되었으나 항우는 잠자코 바라보기만 했다. 초조해진 범증은 자리에서 빠져나가 항우의 동생 항장을 불렀다. 우리 왕은 인정이 많으신 분이라 손수 처치하실 수 없을 것 같네. 그러니 자네가 대신해 주어야겠어. 먼저 유방에 장수를 비는 건배를 하고 다음에는 주연의 흥을 돋구는 채 하면서 건물을 주게. 춤을 추며 유방의 자리로 접근하다가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야. 알겠는가? 만일 실패라도 하는 날에는 도리어 우리가 모두 유방의 포로가 되고 말 걸세. 반드시 단칼에 성공을 거두도록 하게. 이 말을 들은 항장이 연회석에 들어가 우선 유방에게 술을 한 잔 바치더니 이어 항우에게 모처럼 왕께서 즐거움을 나누시는 자리인데 진중이고 보니 흥을 돋구어 드릴 만한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춤이라도 추어볼까 합니다. 하고 말했다. 좋아, 어서 추어보게. 항우가 허락했다. 칼을 뽑아든 항장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위기를 직감한 항백이 칼을 뽑아 들고 마주 춤추기 시작했다. 항백은 칼춤을 추며 몸으로 유방을 감싸면서 끝내 틈을 주지 않았고 항장은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사태를 파악한 장량은 자리에서 빠져나와 밖에 있는 번쾌를 찾았다. 밖에서 기다리던 번쾌도 몹시 궁금해하던 참이라 대뜸 물었다. 어찌 되어 가오? 큰일 났소. 지금 항장이 칼춤을 추고 있는데 칼끝이 우리 대왕의 목숨을 노리고 있소. 그럼 나도 함께 들어갑시다.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번쾌 유방을 구하다. 번쾌는 즉시 칼과 방패를 준비하고 안으로 돌진했다. 경비 2사람이 창을 들고 그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번쾌의 방패에 밀려 나가 떨어졌고 번쾌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석에 휘장을 젖히고 들어선 번쾌가 항우를 정면으로 노려보니 머리칼은 있는 대로 곤두서고 부릅뜬 눈은 당장 찢어질 듯했다. 항우는 얼떨결에 칼을 움켜쥐고 상체를 일으켰다. 웬 놈이냐? 장량이 대신 대답했다. 패공의 수행원인 번쾌입니다. 항우가 그제서야 껄껄 웃으며 말했다. 대단한 사나이다.
술잔을 주라. 큰 잔에 넘치도록 가득 찬 술잔이 번쾌 앞에 놓여졌다. 번쾌는 무릎을 꿇은 채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셔버렸다. 하하하, 이제 돼지고기 안주를 주라. 항우가 다시 명령하자 큼직한 돼지 다리 한 짝이 그의 앞에 놓였다. 날고기였다. 번쾌는 방패 위에 그것을 얹어놓고 칼을 뽑아 베면서 단번에 먹어치웠다. 훌륭하다 훌륭해. 과연 장사로다. 한 잔 더 하겠는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울시다. 술 한두 잔 따위를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시기 전에 대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나라는 잔인하기가 호랑이와 이리를 방불케 하였고 사람도 수없이 많이 죽였으며 가혹한 형벌에 우는 자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천하가 다투어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회왕께서는 여러 장수들 앞에서 진나라를 격파하여 함양에 제1착으로 들어온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함양에 입성한 것은 패공입니다. 하지만 패공은 진나라 제물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궁전을 수비하는 조처만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패상으로 후퇴시켜 대왕께서 당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국관의 수비를 굳게 한 것 또한 도적의 침입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패공의 이런 공로에 대해 포상하기는커녕 소인배의 중상모략을 듣고 도리어 패공을 살해하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진나라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설마 대왕의 진심은 아니겠지요? 항우도 이 말에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다만 자리에 앉도록 하고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번쾌는 장량 옆에 앉았다. 잠시 후 유방은 변소에 다녀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량과 번쾌도 그를 따라 자리를 떴는데 나가더니 좀채로 돌아오질 않았다. 낌새를 눈치챈 항우가 진평에게 유방을 불러오도록 했다. 한편 밖으로 나온 유방은 번쾌에게 말했다. 항왕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나왔소. 어찌하면 좋겠소. 대사를 앞에 두고 작은 일에 구애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이나 다름없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판에 작별 인사를 어찌 갖추겠습니까? 번쾌의 대답에 유방은 그 길로 도망칠 것을 결심하고 항우에게는 장량이 대신 사과하게 했다. 그러자 장량이 빨리 길을 떠나라고 재촉하면서 물었다. 항왕에게 드릴 선물로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항왕에게 선물할 생각으로 백벽 한 쌍, 범증에게 선물할 물건으로 옥두 한 쌍을 가지고 왔소. 가지고 오기는 했으나 저 사람들이 워낙 서슬이 시퍼렇게 서 있기 때문에 내놓질 못하고 있었소. 나 대신 귀공이 주는 게 좋겠소. 항우가 포진한 홍문과 유방이 포진한 패상과의 거리는 불과 40리였다. 유방은 자기가 타고 온 수레와 호위병들을 그곳에 놓아둔 채 혼자 말을 탔다. 번쾌, 하우영, 근강, 기신 등 4사람이 칼과 방패만을 들고 도보로 뒤를 따랐다. 그곳을 떠나면서 유방은 장량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했다. 지름길로 가면 우리 군영까지 불과 20리, 잠깐이면 갈 수 있소. 내가 군영에 도착했을 때쯤에서 연회석으로 돌아가도록 하오. 홍문을 탈출한 유방이 무사히 패상에 당도했을 즈음 장량이 연회석으로 돌아가 항우에게 사죄했다.
패공은 원래 술에 약한 체질이어서 작별 인사조차 못 드릴 형편입니다. 제가 대신 백벽 한 쌍을 대왕께, 옥두 한 쌍을 대장군 범증께 바치니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패공은 지금 어디 있소? 대왕께서 패공을 책망하시리라 생각하고 혼자 빠져나갔습니다. 어쩌면 이미 패상으로 돌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항우는 백벽을 받아 자기 방석 위에 놓았다. 그리고 다시 주연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증은 옥두를 받아들자마자 땅에 놓고 칼을 뽑아 박살을 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했다. 이렇게 세상을 모르는 자와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장차 천하를 패공에게 빼앗기게 되리라. 우리는 머지않아 패공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한편 군영에 도착한 유방은 즉시 조무상을 잡아 죽여버렸다. 천하를 누치게 한 금이환양. 며칠 후 항우는 군사를 이끌고 함양에 입성하여 대학사를 자행했으며 이미 항복한 진왕자영을 처형하고 궁전에는 불을 질렀다. 이 불은 그 후 석 달 동안이나 계속 탔다. 항우는 궁전의 보물과 여자들을 남김없이 약탈해 동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를 본 어떤 사람이 항우에게 말했다. 관중은 사방이 물과 산으로 에워싸인 요충지대이며 토지도 비옥합니다. 도읍으로 정하고 천하를 호령하기에는 다시 없는 좋은 곳인데 왜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항우는 불타고 있는 궁전을 쳐다보면서 어서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지더라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면 헛수고야.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금의를 걸쳤으면 환양을 해야지. 금의를 걸치고 깜깜한 어둠 속을 거닌들 무슨 소용인가?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중얼거렸다. 세상에서 초나라 사람들은 원숭이에게 관을 씌운 꼴로 머리를 쓸 줄 모른다고 하더니 그 말이 과연 맞군 그래. 항우는 크게 노하여 그를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 형에 처해버렸다. 항우가 관중을 장악하고도 변두리인 고향 초나라만을 중시해 돌아감으로써 천하를 중앙에서 평정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었다. 초나라를 바탕으로 일어났지만 서울을 잡는 자가 천하를 잡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항우는 회왕에게 사자를 보내 관중을 평정했다는 보고를 전했다. 회왕은 약속한 대로 하라 하고 지시를 보냈다. 항우는 우선 회왕을 받들어 의제라 칭하도록 했다. 항우 자신도 왕이 되어야 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장군이나 대신들도 동시에 왕으로 봉해야 했다. 항우는 그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가 처음에 봉기할 당시에는 반진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 제후의 후예를 발탁하여 왕으로 삼았소. 그러나 실제로 전쟁터에 뛰어들어 무기를 잡고 싸운 것은 여러 장군과 대신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었소. 우리는 다 같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3년 만에 기어이 포악스러운 진나라를 무찌르고 천하를 평정하였소. 의제께서는 물론 전공은 없지만 대의 명분으로 봐서 황제에 오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오. 우리들 또한 왕위에 올라도 100번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소? 옳은 말이오. 그건 당연하오. 장군들은
입을 모아 찬성했다. 항우는 즉각 천하를 분할하여 장군과 대신들을 왕과 제후의 자리에 고루 앉혔다. 먼저 장암을 옹왕으로 삼고 패구에 도읍토록 했다. 또 사마흔을 세왕으로 삼아 역양에 도읍토록 했다. 동해는 적왕으로 삼아 고노에 도읍토록 했으며 위왕 표는 서위왕으로 바꾼 후 평양에 도읍토록 했다. 한왕성은 옛 도읍 그대로 양책에 도읍토록 했다. 사마양은 은왕에 봉한 후 조가에 도읍토록 했고 조왕헐은 대왕으로 옮겼다. 조나라 재상 장인은 상산왕으로 삼고 조 땅을 봉지로 내린 다음 양국에 도읍토록 했다. 그 밖에도 경포는 구강왕, 오예는 형산왕, 공호는 임강왕에 임명했으며 제왕 전신은 교동왕으로 옮기도록 하고 전도를 제왕에 세우고 임치에 도읍토록 했다. 또 예전 분홍 진나라에 멸망당한 제왕 전건의 손자인 전하는 항우에게 투항한 바 있으므로 제북왕에 세웠다. 반면에 전영은 여러 번에 걸쳐 항량을 배반하고 초나라가 진나라를 칠 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봉지를 내리지 않았다. 항우 자신은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서초패왕이라 하고 구군을 봉지로 하고 팽성에 도읍하였다. 일이 마무리되자 이제 항우와 범증에게 남겨진 가장 큰 두통거리는 유방이 천하를 장악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강화는 성립되어 있었으며 약정을 위반하면 무엇보다도 제후들의 이반 사태가 야기될 염려가 있었다. 두 사람은 은밀히 계략을 세웠다. 파와 촉 땅은 길이 험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게다가 촉나라에는 진나라의 유배자들이 많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유방에게 그 땅을 주기로 하시지요. 좋소. 파나 촉도 관중 땅임에는 틀림없으니 회왕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 항우는 패공에게 파, 촉에 한중 땅을 제공하여 한왕에 임명하고 남정에 도읍을 정하도록 하였다. 위협당하는 항우의 패권. 분홍색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명실공히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항우는 제후들을 소집하여 논공행상을 실시했다. 한나라 원년 서기전 206년 4월 제후들은 희수 진영에서 철수하여 각자의 영지로 떠났다. 관중에서 귀국한 항우는 의제를 다른 영지로 보내고자 사자를 파견하여 전했다. 예로부터 황제의 영지는 넓이가 사방 천리로서 강의 상류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의제를 장사에 옮기기로 결정한 항우는 그를 내몰다시피 하여 수도에서 떠나도록 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황제를 섬기던 신하들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어 의제는 더욱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국 의제는 항우가 보낸 밀사들에 의해 장강을 건너는 도중 살해당하고 말았다. 한왕 유방도 제후들과 마찬가지로 배당된 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때 항우는 유방에게 병력 3만의 수행을 허락하였다. 유방이 지원병을 모집한 결과 초나라 지원병을 비롯해 제후들의 병사 수만 명이 삽시간에 한왕 휘하로 모여들었다. 유방은 두 지방 남쪽을 경유하여 진군했는데 계곡을 통과한 뒤에 다리를 모조리 불태워 없앴다. 이는 제후 소속이었다가
한양 휘하에 모여든 병사들의 탈주를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한 다리를 없애버림으로써 동쪽 관중 지방으로 진격할 의사가 추호도 없고 그래서 관중의 왕이 될 생각도 없다는 사실을 항우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마침내 한군은 수도인 남정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도중에 도망병이 많이 나왔고 끝까지 따라온 자들도 제각기 향수에 사로잡혀 제 고향의 민요를 흥얼거리는 형편이었다. 이 광경을 본 한신이 유방에게 진언했다. 항우는 공을 세운 여러 장수를 각지의 왕으로 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공에 대해서만은 이런 벽지에 몰아넣고 유배와 다름없는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교나 병사들이 모두 동쪽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항상 고향 생각뿐입니다. 이들의 절박한 향수를 요령껏 이용하면 어떤 큰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하의 대세가 결정되고 인심이 안정된 연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유방은 한신의 계략을 좇아서 끊어진 다리 대신 미리 봐두었던 지름길로 군사를 돌려서 옹왕 장암을 급습했다. 장암은 한군을 진창에서 맞아 싸웠으나 패퇴하였고 다시 호치에서 공격을 제지하려 하였지만 실패했을 뿐이며 결국 패구로 도망치고 말았다. 유방은 옥나라를 계속 평정하는 한편 군사를 동쪽의 함양으로 진격시켰다. 이와 동시에 장수들에게서 농서, 북지, 상군, 세 개 지역을 공략하게 하고 항우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나 한왕은 너무나 소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관중지방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애초 약정대로만 이행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군사행동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동진한 것이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다시 제나라와 양나라가 주고받은 기밀문서를 입수하여 항우에게 보내며 이렇게 덧붙였다. 제나라는 조나라와 손을 잡고 초나라를 공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당황한 항우는 관중으로 진격할 의사를 포기하고 제나라부터 공격하기로 했다. 이때 항우는 경포에게 군사 동원령을 내렸는데 경포는 병을 핑계 삼아 자신은 출진하지 않고 부하 장병 수천 명으로 하여금 항우를 도우라고 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항우는 경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항우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다. 항우의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자는 비단 유방만이 아니었다. 항우는 제나라 왕 전시를 교동으로 좌천시키고 대신 장군 전도를 제왕에 임명한 바 있다. 이 일방적인 인사에 불만을 품고 분노를 터뜨린 자가 제나라 재상 전영이었는데 그는 반란을 일으켜서 전도의 왕위 취임을 방해했다. 그러자 전도는 초나라로 망명했고 당사자인 제왕 전시는 항우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몰래 나라를 빠져나와 항우가 임명한 대로 교동에 취임하려고 했다. 몹시 화가 난 전영은 추격대를 보내 제왕 전시를 직묵에서 살해한 후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곧이어 그는 팽월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양 지방에서 반기를 들게 했다. 그러자 조나라 장군 진여도 크게 흔들려 전영을 만나고자 했다. 전영과 만난 자리에서 진여가 말했다. 항우는 천하를 호령하면서도 하는 짓은
옹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홍색 진나라를 타도하는데 공적을 세운 장군들에게는 쓸모없는 땅이나 내주고 좋은 영토는 모두 자기 직속 부하와 신복 장군들에게 분배하여 그곳 군주들을 내쫓는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저희 군주님만 하더라도 북방 변경지대인 대로 내몰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군사를 일으키신 대왕의 의지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저에게 대왕의 병력을 나누어 주십시오. 상산왕 장의를 공격하여 내쫓고 북방으로 몰려난 조왕을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나라는 귀국의 훌륭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전영이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를 조나라에 파견하니 진여는 세계현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조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상산왕을 공격, 크게 격파했다. 장의는 한나라로 달아나고 말았다. 진여는 조왕 허를 대로부터 모셔와 다시 왕위에 옹립하였다. 이 공적으로 진여는 대왕에 봉해졌다. 확대되는 유방의 세력. 항우가 제나라 평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이에 유방은 영토 확장에 여념이 없었다. 한나라 2년 유방은 동쪽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각지를 공략했다. 이 과정에서 사마흔과 동해, 신양이 차례로 항복했다. 다만 한왕 정창만이 항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한신을 파견하여 실력으로 굴복시켰다. 정월에 한나라는 장암의 아우 장평을 체포했으며 죄수들을 대사면하였다. 유방은 함국관을 출발, 섬 지방을 방문하여 그곳 유지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돌아왔으며 장의가 한우로 망명해 오자 크게 환영하며 맞았다. 2월로 접어들어 한왕은 진나라의 사직을 철거하고 대신 한나라 사직을 세웠다. 3월에는 한왕이 임진에서 황하를 건넜으며 그러자 위왕표가 군대를 이끌고 투항해 왔다. 이어서 한해까지 공략하여 은왕을 사로잡고 그곳을 직할 한해군으로 삼았다. 그곳에서 다시 남하하여 평음의 도하점을 거쳐 황하를 건넌 한왕의 군사는 낙양에 입성했다. 이때 신성에 사는 동공이라는 현인이 유방에게 의제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호소해 왔다. 진상을 들은 한왕은 옷을 벗고 통곡하여 의제를 추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상을 발표했다. 3일상을 거행한 뒤 한왕은 제후들에게 경문을 돌렸다. 의제를 옹립하고 그를 섬기는 것은 천하가 일치된 의견으로 약속한 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우는 의제를 강남으로 추방하고 목숨을 빼앗았다. 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소행인가. 이에 나 한왕은 스스로 상을 발표하는 바이다. 제후에게 부탁하는 바이니 여러분도 모두 흰 상복을 입도록 하라. 나 한왕은 관내의 전 병력을 동원해서 하남, 하동, 한해의 장벽을 장악한 후에 장강과 한수를 따라 남하할 것이다. 이는 민심의 여망에 부응하여 의제를 살해한 초나라의 극악무도한 자를 벌하기 위함이다. 혈전. 이듬해 봄이 되자 유방은 다섯 제후의 군사를 총동원한 56만의 대병력으로 초나라 공략의 장도에 올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항우는 제나라 공략은 부하 장수에게 맡기고 손수 정병 3만을 이끌고 남하하여 노나라에서 호릉으로 진군했다.
4월 한군은 텅텅 비어있는 초나라의 수도 팽성을 기습하여 성을 점령하고 보물과 미녀를 약탈한 뒤에 연일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항우는 군대를 서쪽으로 옮겨 한군을 새벽에 습격했다. 성 안에서의 싸움은 점심때가 지나자 이미 대세가 결정되어 한군은 눈사태처럼 일시에 붕괴하고 말았다. 전열이 뒤죽박죽이 되어 패주하는 바람에 곡수나 사수에 빠져 죽은 자가 10여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겨우 목숨을 건진 나머지 한군은 남쪽의 산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으나 이들도 초군의 추격을 받아 수수부근에서 갇힌 꼴이 되었다. 더구나 강가로 퇴각한 자들도 초군의 공격을 당해 엄청난 희생자를 냈다. 10여만 명의 병사가 일시에 물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강물이 잠시 멎을 정도였다. 초군은 한왕에 대하여 삼중의 포위망을 쳤다. 이때 서북방으로부터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어와 나무와 가옥이 쓰러지고 흙모래가 하늘을 가리는 변괴가 일어났다. 돌풍을 정면으로 받은 초군의 대형은 일시에 혼란에 빠졌다. 궁지에 빠진 한왕은 그 틈을 타 부하 수십 명과 함께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다. 한왕은 고향인 폐에 들러 가족을 데리고 관중으로 철수하려고 했다. 이때 항우 진영에서도 역시 한왕의 가족을 잡으려 추격대를 보냈다. 가족들은 벌써 피신한 뒤여서 한왕과는 길이 엇갈리고 말았으나 요행이도 도중에서 효혜와 노원 두 자녀를 만나 수레에 태울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항우의 기병대가 한왕의 수레를 추격해왔다. 초조해진 한왕은 자식들을 수레 밖으로 집어던졌다. 수레를 몰던 하우영이 뛰어내려 그들을 태웠는데 한왕은 다시 밀어던졌다. 그렇게 하우영이 태우기를 3번이나 되풀이했다. 마침내 하우영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아무리 위급하기로 자기 자식을 버리고 달아나려 하다니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한왕은 가만히 있었다. 한참이 지나 한왕은 겨우 탈출에 성공했다. 그 후 한왕은 부친 태공과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태공과 아내는 경호원과 함께 사이길로 빠져서 한왕을 찾다가 오히려 초군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초군은 즉시 이들을 연행하였고 항우는 이들을 인질로 잡아두었다. 경포를 포섭하라. 항구는 양나라 땅을 통과하여 우나라로 후퇴했다. 너무나 비참한 패배를 겪은 유방은 분풀이를 부하들에게 했다. 그러나 항우보다는 냉정을 잃지 않아서 화풀이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도대체 믿을 만한 자가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과는 천하의 대사를 의논해 봤자 헛수고지. 혼자 중얼거리는 한왕에게 수하가 말했다. 폐하, 명령하실 일이라도 계시온지요. 나를 대신하여 회남에 갔다 올 자는 없는가? 경포를 설득해서 초나라의 반기를 들게 해야 하는데 만일 경포가 반란을 일으키고 항우가 몇 달 동안만 더 제 나라의 반란 수습에 몰두한다면 다시 한번 천하를 장악할 기회가 올 텐데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수하는 수행원 20명을 데리고 회남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수하는 궁중의 태제에게 손을 써 경포와의 아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태제를 다시 찾아간 수하는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 응하시지 않는 것은 현재로서는 초나라가 강대하고 한나라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안이 합당할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반대로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판단되면 우리들 20명을 장바닥에서 참수하면 됩니다. 우리를 참수하면 한나라를 적으로 삼고 초나라를 우방으로 삼겠다는 왕의 입장이 분명히 알려질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왕께는 조금도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태제가 수하의 말을 전하자 경포는 비로소 아련에 응했다. 경포를 만난 수하는 이렇게 말했다. 한왕은 저로 하여금 대왕께 삼가 친서를 바치도록 하명하셨습니다. 친서를 올리기 전에 대왕께 몇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만 대왕께서 초나라와 친선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초왕의 신하니까 그렇소. 이 말에 수하는 정색을 하고 말하였다. 애당초 대왕과 초항왕은 대등한 제후의 입장이셨습니다만 지금 왕께서는 항왕의 신하이십니다. 이는 현재 초나라가 강대함으로 그 비호 아래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초왕으로 말하자면 지난번 제 나라를 공략할 때 스스로 나무를 어깨에 메고 병사들과 똑같이 일했던 분입니다. 항왕이 그토록 분전하였으니 대왕께서도 마땅히 회남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몸소 지휘를 맡고 초군의 선봉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왕께서는 불과 4,000명 정도의 병력만 파견하셨을 뿐입니다. 신하로서 과연 그런 행동이 용납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한왕이 지난번 팽성을 공격했을 때만 해도 항왕이 제 나라에서 달려오기 전에 회남에 계신 대왕께서 먼저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왕께서는 휘하 장병 중 단 한 사람도 회수를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나라가 이기느냐 한나라가 이기느냐 하고 태연히 관망만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항왕은 대왕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왕께서 초나라를 배반할 수 없는 것은 한나라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초나라는 강대합니다. 이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초나라에 대한 천하의 평판은 결코 좋지가 못합니다. 맹약을 지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명분도 없이 의제를 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덕을 행하였으면서도 군사적으로 강하다는 점만을 믿고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한왕에게는 제후들의 지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지세의 이점을 따져보더라도 성고와 형양 두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곳에 많은 식량을 비축했고 참호를 깊이 파서 수비태세를 견고히 하였으며 국경의 경비에도 힘을 기울여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나라는 어떻습니까? 군사를 되돌리려 해도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중간에 양나라가 또한 만만치 않은 세력으로 버티고 있어 현재로서는 진퇴양난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늙은이와 아이들까지 동원하여 멀고 먼 거리에 식량 운반을 시키고 있는 처지입니다. 초나라가 설사 형양이나 성고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군이 수비만 단단히 하고 있으면 별 수 없습니다. 초나라 군사는 믿을 게 못 된다는 풍문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왕께서 회남의 병력을 동원하신다고 해도 그 힘이 초나라를 경멸하는 데에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왕께서
초나라의 반기를 드시면 항왕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만 항왕을 괴롭혀 주신다면 그동안의 우리 한나라는 천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왕의 병력은 그런 일을 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왕께서는 대왕의 은혜를 중히 여겨 천하를 취한 다음 대왕께 큰 나라 하나를 할애할 것입니다.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경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대 말에 따르리다. 회남왕 경포는 마침내 초나라의 반기를 들 것을 승낙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략이었으므로 외부에 누설할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곳 영빈관에는 초왕의 사신이 머물며 원군을 어서 보내라고 매일같이 독촉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수아의 계략. 수아는 왕의 승낙을 얻어내자마자 곧장 영빈관으로 달려가 초나라 사신이 앉아있는 상좌를 차지하고 이렇게 선언했다. 국왕왕 경포께서는 우리 한나라 쪽에 서시기로 하셨다. 이미 초나라의 명령은 통하지 않는다. 경포는 아차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고 초나라의 사신은 바로 자리를 떴다. 수아는 지체 없이 경포에게 알렸다. 일은 결정되었습니다. 이대로 사신을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즉각 한나라에 투항하시고 협력하셔야 합니다. 귀공의 말이 옳소. 이렇게 된 바엔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를 공격할 수밖에 도리가 없겠소. 초나라 사신을 추격하여 처치한 경포는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 공격에 나섰다. 이에 초나라는 항성과 용저 두 장군에게 회남을 치도록 하였고 항왕 자신은 한군을 계속 공격하였다. 수개월 후 회남에 출격한 용저는 경포의 군대를 격파했다. 경포는 군사를 거두어 한군이 있는 곳으로 퇴각할까 하다가 무리를 하면 전체가 괴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는 그 자리에 둔 채 수아와 단 둘이서 사이길로 빠져나와 한나라로 갔다. 경포가 인사하러 왔을 때 유방은 의자에 걸터 앉아 여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있었는데 발을 씻는 자세 그대로 경포를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본 경포는 크게 노하여 귀순한 것을 뉘우치고 이렇게 된 바엔 자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실망한 채로 숙소에 돌아와 보니 그곳에 시설이나 장식, 타고 다닐 수레, 식사와 심부름하는 종 등 모두가 유방의 그것과 똑같았다. 이 융숭한 대접에 경포의 실망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며칠 후 경포는 부하를 고향에 보냈다. 그러나 초나라는 경포군을 직속 부대로 편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포의 처자까지도 살해한 다음이었다. 경포의 부하는 그곳에 남은 병사들을 다수 규합하여 수천 명의 부대를 조직해 돌아왔다. 형양의 대혈전. 한왕은 형양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장군의 패잔 부대도 그곳으로 집결시켰다. 또한 관중지방에 남아 보급을 책임진 소아가 병적에 올라있지 않은 노약자 중에서 가려낸 증원군을 보내왔기 때문에 한군은 겨우 세력을 만회할 수 있었다. 한편 초군은 팽성에서 크게 이긴 뒤 패주하는 한군을 쫓아 형양까지 승승장구 쳐들어왔으나 한군의 반격에 패하여 형양에 머무르고 있었다. 형양에 포진한 한군은 용도를 구축하여 황하까지 연결시키고 식량을 보급했다. 그런데 초군이 종종
이 용도를 습격하여 식량을 탈취했기 때문에 한나라 측은 식량 부족으로 허덕여야 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 굶어 죽을 판이었다. 불안해진 한왕은 한의 영토를 평양 서쪽에 국한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마침내 강화를 청했다. 항우가 조건을 수락하려고 하자 범증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제 한나라를 겁낼 것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한을 치지 않으면 뒷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항우는 더욱 단단히 형양을 포위했다. 이제 유방은 형양성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초조해진 그는 진평을 불러 상의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겠소? 그러자 진평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항왕은 부하를 사랑하고 겸허하게 행동하므로 지금 그 밑에는 예의를 숭상하는 많은 선비와 장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논공행상을 실시할 때 몹시 인색하게 굴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대왕께서는 오만불손한 처신을 하셔서 청렴하고 절개가 있는 선비들은 모여들지 않았습니다만 논공행상에 있어서 자귀나 봉급을 아낌없이 내주시기 때문에 주위에 약삭빠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양자의 장점을 취하셔야 천하를 얻을 수 있는데 대왕께서는 여전히 부하들을 함부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나라에도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항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몇 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이때에 수만근의 비용이 들 것을 각오하고 첩자를 파견하여 초나라의 군신관계를 이간시키고 서로가 의심을 품도록 공작을 꾸미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감정적이며 중상모략에 잘 넘어가는 항왕의 성격으로 볼 때 반드시 내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책략에 동의한 한왕은 즉시 황금 4만근을 준비하여 진평에게 주었다. 이 돈은 마음대로 써도 좋소. 용도를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소. 진평은 당장 공작에 착수했다. 황금을 듬뿍듬뿍 뿌리면서 첩자를 초나라 진중에 침투시켜 다음과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다. 종리매를 비롯한 여러 장군은 항왕을 받들어 엄청난 공을 세웠다. 그럼에도 항왕이 영토를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나라와 내통하여 항씨를 전복하고 그 영지를 분배받아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이다. 과연 항우는 종리매 등 여러 장수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또한 유언비어를 확인할 겸해서 유방에게 사자를 파견했다. 유방은 사자를 맞아 호화로운 연회석을 마련하였다. 준비를 마친 유방이 사자를 맞아들였는데 그 얼굴을 한번 보더니 몹시 놀란 듯이 아니 이럴 수가. 범증의 사자인 줄 알았더니 항왕의 사자가 아닌가 하고는 준비했던 요리를 곧 가져가게 하고 대신 보잘것없는 음식을 내오게 했다. 초나라 사자는 본부로 돌아가자마자 그 사실을 자세히 보고했다. 범증에 대한 항왕의 신임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범증이 형양성 급습 작전을 제시해도 도무지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항왕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깨달은 범증은 화를 냈다. 이제 천하의 대세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대왕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쓸데없는 몸이 되었으니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항왕과 작별한 범증은 고향인 팽성으로 돌아가다가 도중에 화병으로 등에 생긴 종기가 악화되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범증이 떠난 후에도 항우는 더욱 포위망을 압축해 오고 있었으며 유방의 군대는
식량이 바닥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때 장군 기신이 유방을 찾아왔다. 사정이 매우 급박합니다. 신이 거짓 항복하는 채 하며 초나라를 속일 테니 대왕께서는 그 틈에 빠져나가십시오. 그날 밤 기신은 여자를 포함해 2,000명의 군사를 성 밖으로 내보냈다. 이를 본 항우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이때 기신이 금빛 나는 수레를 타고 나가면서 군사들을 시켜 큰 소리로 말했다.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 한왕이 항복하러 나온다. 이 말을 들은 초나라 군사들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고 우르르 몰려들어 항복하는 모습을 구경하려 했다. 그 무렵 유방은 반대쪽 성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유방이 항복한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가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곧장 금빛 수레를 가리키며 유방을 끌어내라 하고 명령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끌려 나온 자는 유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가? 항우는 얼굴색이 확 변하며 눈을 부릅떴다. 유방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기신이 태연히 웃으며 말했다. 이미 성 밖으로 나갔소. 화가 하늘까지 치민 항우는 당장 기신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했다. 가까스로 형량을 탈출한 한왕은 함국관을 지나 관중의 본거지로 돌아가자 군을 재편성하여 즉각 진격하려고 했다. 이에 원생이 진언하였다. 형양을 중심으로 한 공방전은 이미 몇 년이나 끌었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줄곧 고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 남쪽의 무안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항우는 군사를 급히 남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니 대왕께서는 무안에서 수비를 견고히 하여 시간을 끄십시오. 그동안 형양과 성고 지방에 있는 우리 잔류부대는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신에게는 하북과 조나라를 공격하도록 하고 연나라와 제나라 양국의 동맹도 체결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형량 공략에 착수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나라는 방위선이 확대되어 힘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편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초군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왕은 이 계략을 채택하기로 하고 경포와 힘을 합해 남쪽 지방으로 진격했다. 과연 항우는 군사를 이끌고 남하에 왔으나 한왕은 싸움을 걸지 않고 오직 방위작전으로만 나갔다. 이 무렵 역시 초나라의 반기를 든 팽월이 군사를 이끌고 수수를 건너 팽성 동쪽에 합의의 거점을 둔 항성과 설공이 지휘하는 초군에 공격을 가하여 큰 타격을 입혔다. 급히 군사를 철수한 항우는 팽월을 치기 위해 동진했는데 그 틈을 노려 한왕도 군사를 북상시켜 성고에 진주했다. 팽월을 격퇴시킨 항우는 한왕이 성고에 진주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급히 군사를 돌려 성고를 포위했다. 당황한 한왕은 하우영과 단 둘이서 성고성의 옥문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북방으로 수레를 몰아 황하를 건너서 조나라의 수무까지 단숨에 달아나서야 비로소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 아침 한왕의 사자임을 사칭한 두 사람은 장이와 한신이 방비하는 성으로 들어가 군사를 탈취해버렸다. 한왕이 형양에 포진했을 당시 그는 장이와 한신에게 위나라와 조나라 공격을 명령한 바 있었는데 그 결과 식량과 병력의 조달이 손쉬워져서 한군은 초군의 추격을 모면할 수가 있었으며 그 공로로 장이를 조왕에 봉했고 한신은 장이를 보좌하게 했다. 그런데 장이와 한신 두 사람은
초나라와 한나라의 공방전에 대한 전망이 아무래도 불안하여 아예 조나라에서 독립왕국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왕으로서는 항우에게 쫓겨 도망쳐온 마당에 그 두 사람을 복종케 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꾀를 내어 한왕의 사자라고 꾸미고 성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들어가는 길로 두 사람의 침소에 침입하여 인수를 빼앗고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장이에게 명하여 병력 보충을 추진케 했고 한신에게는 동쪽으로 진출해 제나라를 공략하도록 했다. 일대일로 한판 붙자. 한신의 부대를 손에 넣은 한왕은 한해의 요새를 구축하고 초군의 저장식량을 불태워 버림으로써 팽월군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그 후 다시 황하를 건너 성고를 탈환하고 광무에 진주하였다. 그러자 항왕은 군사를 되돌려 광무로 진격해왔다. 양군의 대치는 수개월을 끌었다. 그 무렵 팽월군이 양나라 지역에서 맹렬한 유격작전을 전개하여 초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있어 항왕은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초조해진 그는 높다란 누대를 만들어 그 위에 사로잡은 유방의 아버지 태공을 올려놓고 한왕에게 소리쳤다. 당장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비를 가마솥에 삶아버릴 것이니라. 한왕이 속으로는 애같았지만 겉으로는 껄껄 웃으며 큰 소리로 대꾸했다. 좋도록 하게. 자네와 나는 회왕을 섬길 당시 의형제의 약속을 했었네. 그렇다면 내 아버지는 자네에게도 아버지가 될 텐데 아버지를 가마솥에 삶는 데야 난들 할 말이 있겠나. 삶은 국물이나 한 그릇 보내주면 좋겠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항우는 당장 태공을 처형하려고 했으나 항백이 말렸다. 장차 천하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지금 태공 한 사람을 죽여봐야 별 소득은 없을 것이오. 유방이라는 자는 천하제패의 꿈을 갖고 있는 사나이니까 자기 가족의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거요. 항왕은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양군의 대치 상태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승패는 쉽사리 결정되지 않았다. 병사들은 계속되는 전투에 차츰 혐오감을 품기 시작했고 무기와 식량 조달을 맡은 후방 요원들도 지쳐버렸다. 견디다 못한 항왕이 한왕에게 이렇게 제의했다. 몇 해 동안 천하가 시끄러웠던 것은 순전히 우리 두 사람 때문이오. 아예 우리 둘이서 1대1로부터 승부를 깨끗이 결정지어버리는 것이 어떻겠소. 우리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을 두고두고 괴롭힐 수는 없지 않겠소. 이에 한왕은 빙그레 웃으며 나는 두뇌로 싸울지언정 힘으로는 싸우지 않는다네 하고 빈정댈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항우는 힘센 장사를 내세워 싸움을 걸어왔다. 한왕 측에서는 누번족 출신으로 활을 잘 쏘는 병사를 내세웠다. 이 병사는 항왕 측의 도전자가 나서는 대로 모조리 활을 쏘아 죽여버렸다. 불덩이처럼 노한 항우는 갑옷을 걸치고 창을 잡더니 곧바로 뛰쳐나갔다. 한군의 사수는 이번에도 그를 쏘려고 했다. 이때 항우가 두 눈을 부릅뜨고 천지가 진동할 만큼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사수는 눈이 어른거리고 손이 떨린 나머지 도저히 겨냥할 수가 없어 끝내는 요새로 도망쳐 들어가 두 번 다시 밖에 나오질 못하였다. 유방은 항우 자신이 나서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어른 발바닥을 쏘다니. 두 사람의 대치 상태는
광무산 계곡을 사이에 두고 계속되었다. 항우가 1대1 대결을 계속 요구하는 동안 유방은 항우의 죄상을 떠들어댔다. 애당초 회왕의 명령을 받들어 진나라 타도에 대열에 섰을 때 관중에 먼저 도착하는 자가 그곳의 왕이 되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니놈은 그 약속을 어기고 나를 촉의 벽지로 내몰았다. 이것이 첫 번째 죄다. 두 번째, 니놈은 상장군 송이를 죽인 후 그 자리를 빼앗았다. 세 번째, 니놈은 조나라를 돕고 난 뒤 귀국하여 회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순서이거늘 이를 어긴 채 제후들을 협박하고 관중의 침입을 강행했다. 네 번째, 진나라 영토를 공략하면 일체의 약탈 행위는 하지 않겠노라고 회왕에게 맹세해 놓고서도 이놈은 궁전을 불태우고 시황제의 능묘를 파헤쳤으며 온갖 보물과 미녀들을 강탈했다. 게다가 투항한 진왕 자영을 죽여버렸다. 이것이 이놈의 다섯 번째 죄이다. 신안에서는 진나라 백성 20만 명을 땅속에 묻어버렸다. 이것이 여섯 번째 죄다. 일곱 번째, 니놈은 봉읍을 분배할 당시 쓸만한 땅은 모두 네 부하에게만 주었다. 군주가 네 뜻을 거역하면 부하를 선동하여 그 군주를 내쫓는 짓을 일삼아 왔다. 또한 니놈 자신이 의제를 팽성에서 추방하고 그 자리를 빼앗았으며 한왕의 영토까지 탈취하여 양과 초 두 나라를 소나귀에 넣었다. 이것이 여덟 번째 죄다. 아홉 번째로 니놈은 강남에서 의제를 암살했다. 신하의 몸으로서 감히 군주를 살해하고 투항자를 죽이고 게다가 정치는 불공평하기 짝이 없으며 스스로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고 도대체 이따위 대형 우도한 소행이 용납될 줄 아느냐. 이것이 네 죄의 열 번째이니라. 지금 나는 의병을 일으켜서 너와 같은 극악무도한 역적놈을 처벌하려는 성스러운 사람이니라. 그런 내가 어찌 이놈 따위의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항우 이놈 듣거라. 이놈을 때려눕힐 자는 내가 아니라 따로 있다. 바로 감방에 있는 죄수들을 내보내서 이놈을 혼내주라고 하겠다. 항우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숨겨둔 석궁을 시켜 한왕을 쏘도록 했다. 가슴에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은 한왕은 일부러 발끝을 쓰다듬으면서 외쳤다. 저런 철없는 후레 자식을 봤나 어른의 발바닥을 겨누다니. 그 무렵 한신이 하북을 공략하여 제나라와 조나라를 정복하고 마침내 초나라 공격을 개시하려 하고 있었다. 이에 항우는 용절을 파견하여 토벌하게 했는데 한신은 이를 맞이하여 초군을 격퇴하였으며 결국 용전은 자살했다. 용저의 패전을 들은 항우는 크게 놀라 무섭을 파견하여 한신을 포섭하려고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 팽월 또한 유격전을 펼치며 양나라를 공격하여 초군의 식량 수송을 방해했다. 항우는 대사마 조구를 불렀다. 성고의 수비를 부탁하네. 설사 한군이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응하지 말고 수비만 단단히 하게. 지금의 한군은 동진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네. 나는 팽월을 멸하고 보름 후에 다시 돌아올 걸세. 절대 싸움을 하지 말게. 이렇게 당부한 항우는 군사를 일으켜 진류와 외황을 공격하였다. 외황 공격은 여러 날 걸리지 않았는데 성을 함락하자 항왕은 15세 이상의 남자를 전원 생매장하려고 했다. 이때 외황현의 집사의 아들로 13살 난 소년이
항왕 앞에 나와 탄원했다. 외황이 팽월편에 섰던 것은 무력으로 강요당했기 때문입니다. 외왕연의 백성들은 불가항력이라 대왕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 오히려 생매장에 엄벌을 내리신다면 백성들은 이제 귀순할 마음조차 잃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황 동쪽의 10여 개 성들도 모두 두려움에 떨며 투항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항왕은 기특한 말이다 싶어 잡아들였던 백성들을 전원 석방하니 이 소문이 퍼져 항왕이 수양에 진격하자 성내 백성들은 자진해서 항복했다. 한편 성고를 포위한 한군은 계속해서 초군을 유인하려 했다. 초군은 며칠 동안 그 꾀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으나 한군이 5, 6일을 계속해서 욕지거리를 퍼붓자 대사마 조구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출동 명령을 내려 사수를 건너게 했다. 초군이 사수 한 복판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한군이 사방에서 공격해와 초군은 대패하고 말았다. 결국 조구를 비롯하여 예, 세왕, 사마흔 등 장군들은 사수의 물가에서 스스로 목을 쳐 자결하고 말았다. 해하의 마지막 결전. 한군과 초군의 싸움은 끈질기게 되풀이 되었다. 싸울 때마다 한군은 항우의 정예부대에 의하여 여지없이 패했으나 관중이라고 하는 풍부한 보급원과 함께 소아라는 든든한 후방 보급 책임자가 버티고 있는 관계로 항우가 잠시 물러서기만 하면 곧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팽월, 한신 등의 군대로 말미암은 전선의 확대는 항우의 동분서주를 강요했고 그 결과 한군의 전략적 우세가 차츰 굳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항군은 병력도 충실하고 식량도 풍부했지만 반대로 항우의 군사는 병력도 많이 소모되었고 식량도 바닥이 나 있었다. 이때 한나라가 사자를 보내서 인질로 잡혀있는 태공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궁지에 몰려있던 항왕은 즉시 한나라와의 협상에 응하였다. 그 결과 천하를 양분하여 홍구로부터 서쪽을 한나라 땅, 동쪽을 초나라 땅으로 정했다. 항왕은 이 협정을 승인하는 뜻으로 인질로 잡았던 한왕의 부모와 처자를 돌려보냈다. 협정이 성립되자 항우는 즉시 철수하여 귀국길에 올랐다. 한왕 역시 귀국하려 하자 장량과 진평 두 사람이 이렇게 진언하였다. 우리나라는 천하의 절반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후의 협력도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구는 병력도 많이 소모되었고 먹을 것도 바닥나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초나라를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초를 묻지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야말로 호랑이를 길러 후한을 남기는 격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 5년, 드디어 한왕은 항우를 추격하기로 결정했다. 작전 계획은 양하지방의 남쪽에서 한신 및 팽월의 군사와 합류한 뒤 총공격에 돌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군이 양하의 초입인 고릉에 이르도록 한신과 팽월의 부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초군의 역습을 만나 한군은 대패했다. 이익이 있어야 움직인다. 이에 당황한 한왕은 장량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한신과 팽월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오? 초군의 패배가 확실시 되는 이 마당에 대왕께서는 승리한 후
한신과 팽월에 대한 농공행상의 암시가 없으십니다.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오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사후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분배한다는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들은 지체 없이 달려올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합류하지 않을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나라 동쪽 땅을 한신에게 주고 수양 이북, 곡성까지의 지역을 팽월에게 주어 이 싸움이 바로 자기들 자신을 위한 싸움임을 깨닫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알겠소. 그렇게 합시다. 곧 사자가 한신과 팽월에게 파견되었으며 사자가 논공행상에 대한 한왕의 뜻을 전하자 두 사람은 즉석에서 출동에 동의했다. 이리하여 한신은 제나라에서 군대를 일으켰고 팽월의 군사는 이에 합류하여 성보를 공략한 다음 해하에 이르렀다. 이때 초나라 대사마 주우는 초나라의 반기를 들어 국왕의 병력을 이끌고 팽월의 군사와 합세하여 해하에 집결했다. 한나라 상장군인 한신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항우의 10만 군대와 맞섰다. 첫 싸움에서 한신은 패해 후퇴했지만 좌우에 있던 한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협공하는 바람에 항우가 도리어 피해 방어만 할 뿐이었다. 항우의 군사는 해하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이미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식량도 바닥나 있었다. 더구나 성 주위는 한군에 의하여 물샐 틈 없이 포위당하게 되었다. 그날 밤 항왕은 적의 야영지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를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슬프게 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웬일인가. 한군에 투항한 초군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저놈의 노랫소리가 또 초군을 괴롭히는구나. 침소에서 뛰쳐나온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항왕에게는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우희라는 애첩이 있었고 추우라는 이름의 애마도 있었다. 마음이 울적해진 항왕은 즉흥시 한수를 읊으며 마음을 달랬다. 힘은 산을 뽑아버릴만 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만 하나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네. 추여, 너마저 걷지 않으니 아, 우희여, 우희여, 너를 위해 해줄 것이 없구나. 항왕은 이 노래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옆에 있던 우희도 노래 한 곡을 불렀다. 한나라가 모든 땅을 차지했네. 사방에 온통 초나라 노래뿐이고 대왕께서 힘이 다하셨으니 이 몸이 살아서 무엇하리요. 항왕의 뺨 위에는 굵은 눈물이 흘렀다.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도 그 앞에 엎드리어 소리 없이 흐느꼈다.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항우는 애마 추에 올라앉았다. 정예 800명이 그를 따라 나섰고 야음을 틈타 포위망을 돌파한 그들은 남쪽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군은 항우가 탈주하였음을 알고는 기병대장 관영이 기병 5천을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했다. 항우가 회수를 건널 무렵 그곳까지 따라온 병사는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계속 질주하여 음릉 부근까지 왔을 때였다. 그곳의 길을 모르던 그들은 마침 길을 지나가는 농부에게 물었다.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농부의 말은 거짓이었다. 농부의 말을 듣고 왼쪽 길로 간 항우 일행은 늪지대에 빠지고 말았다. 한군의 추격대가 일행을 놓치지 않은 것은 농부의 덕이었다. 항우는 오던 길을 되돌아 나와 진로를 동쪽으로 정하고 동성까지 달아났다. 이제 수행하는 병사는 겨우 28명에 불과했고
이를 뒤쫓는 한군은 수천 명이었으니 탈출은 절망적이었다. 항왕은 부하 기병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했다.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 8년, 70여 회의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다. 싸울 때마다 이겼고 내가 한 번 지키면 적은 패주했고 공격하면 적은 투항했다. 그러기에 천하의 패권을 장악했던 것인데 마지막에는 이 꼴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이 나를 버린 탓이지 내 싸움이 서툴렀기 때문은 아니다. 이제 탈주할 가망조차 희박해진 마당에 마지막 결전을 감행하겠다. 적의 포위를 뚫고 적장을 죽이고 군기를 찢어버림으로써 내가 망한 것이 싸움에 약했기 때문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줄 테다. 그는 병력을 넷으로 나누어 사방으로 동시에 쳐들어가는 작전을 짰다. 한군의 포위망은 더욱 좁혀지고 있었다. 다들 지켜보라. 내가 저 적장을 단칼에 죽이고 말 테니. 4개 분대는 돌격을 감행한 후에 산 동쪽 3개 지점에 집결하기로 했다. 마침내 항왕이 애맞추에 채찍을 가하더니 벼락같이 고함을 치며 적진으로 내달았다. 그러자 돌풍에 쓰러지는 풀잎처럼 한나라 병사들은 차례차례 거꾸러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대장 한 사람이 나가 떨어졌다. 그 순간 한 해 기병대장인 양희가 항우의 뒤로 육박했다. 이를 본 항우가 두 눈을 부릅뜨고 호령하자 양희는 그만 기겁을 하여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다. 항우의 부하들은 예정대로 3개 지점에 집결했고 이들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한군은 3개 부대로 나뉘어 다시 포위망을 압축했다. 항우는 재차 돌격전을 감행해 상대편 지휘관의 목을 치고 이어서 100명 가까운 적병을 죽였다. 전투가 끝난 후 부하를 소집해 보니 보이지 않는 자는 겨우 2사람뿐이었다. 어떤가? 항우가 큰 소리를 치자 부하들은 오직 탄복할 따름이었다. 과연 대왕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살겠소? 항우는 장강 연안의 오강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장강을 건너 동쪽으로 달아날 생각이었다. 도선장에는 오강의 정장이 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항우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다. 강동 땅은 넓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사방이 천리, 인구도 수십만을 헤아립니다. 거길 가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배는 이 한 척뿐이니 한군이 뒤쫓아오더라도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우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놓아두오. 나는 이미 하늘의 버림을 받은 몸이오. 강을 건넌다고 해서 무슨 수가 있겠소. 더구나 강동은 내가 그곳 젊은이 8,000명을 이끌고 처음으로 거사한 곳인데 그 8,000명이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소. 죽은 젊은이들의 가족이 설령 나를 반겨준다고 하더라도 무슨 면목이 있어 그들을 대할 것이오. 그들이 나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처지라오. 잠시 말을 끊었던 항우가 고개를 들어 정장에게 부탁했다. 이 말은 내가 5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타고 다닌 말이오. 이놈이 내다는 곳엔 덤비는 적이 없고 하루에도 능히 천리를 달렸소. 내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맡아주오. 항우는 스스로 말에서 내려서더니 부하들에게서 각자
말을 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전원 칼을 잡아들고 한 덩어리가 되어 추격해온 한군을 향해 쳐들어갔다. 항우 혼자서 죽인 한군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르렀다. 싸움의 와중에서 그 자신도 10여 군데의 부상을 입었다. 항우가 한참 싸움에 열중하다 문득 한 곳을 보니 한군의 기병대장 여마동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여보게, 자네는 내 옛 친구가 아닌가. 여마동은 항우와 얼굴을 마주하기 거북했으나 항우가 소리치는 것을 보자 하는 수 없이 저자가 바로 항우라오 하고 옆에 있는 왕애에게 말했다. 항우는 한왕이 내 목에 막대한 상금을 걸어 나를 잡으면 만호 후에 봉한다고 약속했다더군. 이왕 죽을 바에야 옛 친구 자네에게 공을 세워주겠네. 라고 외치더니 그의 면전에서 스스로 자기 목을 쳤다. 왕애가 재빨리 달려와 그 목을 움켜쥐었다. 이를 본 다른 기병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항우의 시체를 놓고 쟁탈전을 벌였다. 그 북새통에 수십 명이 깔려 죽었다. 결국 양희, 여마동, 여승, 양무 네 사람이 항우의 사지를 하나씩 손에 넣었다. 왕애가 차지한 목과 맞춰보니 틀림없는 항우였는데 이것이 뒷날 초의 영토가 다섯으로 분봉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항왕이 죽자 초나라 모든 지역은 한나라에 항복하였다. 그런데 노현만은 항복을 거부했다. 분노한 한왕은 노현의 백성을 몰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키려는 백성들의 예의를 알고는 항왕의 잘린 머리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노현 또한 항복하였다. 한왕은 항왕을 곡성에 묻어주고 곡을 한 후 떠났다. 한왕은 항씨 일족을 죽이지 않았고 항백은 사양후에 봉했다. 또 도후 항양, 평고후 항타에게는 유씨 성을 내렸다. 항우는 왜 실패했는가? 사마천은 항우를 이렇게 평한다. 옛날 순임금의 눈에는 눈동자가 2개씩 있었다라는 귀절이 있다. 언젠가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항우의 눈동자도 둘이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렇다면 그는 순임금의 자손이란 말인가? 그가 세상에 나와 떨친 세력이 그처럼 격렬했던 것도 어쩌면 까닭이 있는 말이었는지 모른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치하는 데 실패하여 진승이 반란의 횃불을 쳐들자 각지에서 호걸들이 봉기하여 패권을 다투었다. 항우의 경우 이렇다 할 기반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농민 봉기의 와중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단 3년 만에 연, 조, 한, 위, 제의 5제후를 거느리고 마침내 진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천하를 분할하고 자신은 그 우두머리로서 패왕의 자리에 올랐다. 뜻을 완성하지는 못하였지만 과거 수백 년에 걸쳐 이만한 인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항우에게는 치명적인 실패가 있었다. 바로 고향인 초나라만을 그리워해 관중지방을 버리고 떠나버린 점, 의제를 내쫓고 제위를 찬탈한 일, 그리고 자기에게 거역하는 왕후를 용서할 줄 몰랐다는 점 등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 모든 일을 자기 생각만으로 처리했고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았다. 패왕이란
무력에 의하여 천하를 정복하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그 결과 5년 후에는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고 자신도 비극의 최후를 마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각성할 줄 몰랐다. 하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자신의 지혜와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죽는 순간까지도 생각하였으니 이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